구. 의견 청취안 꼼꼼히 들여다보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단체장이 행정을 최종 결정함에 앞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제출된 의견 정치안에 대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표명을 의결한 후 단체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등 여타의 의결안처럼 의견 청취안도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여러 의안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 청취안의 종류 및 근거 법령. 의견 청취 대상은 개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의 변경, 공공항의 이전 건의,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계획 위반, 경관계획 수립 변경,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건축 기본계획 수립 변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변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변경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도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이 큰 사업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를 조정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견 청취 대상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규정한 도시계획 행정이 다수입니다. 다만 법정 계획 모두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의미. 도시계획은 도시에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단체장이 도시계획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주민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로 하여금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계획과 관련한 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그 결정 과정을 합리화하고 절차상으로도 타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중요금 정책과 같이 최종 결정에 앞서 지방의회의 관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령에 규율된 의견 청취하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의견 청취 제한자와 심사 주체, 의견 청취 대상을 규정한 개별 법규에 따르면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자와 어느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들을 것인지에 따라 의견 청취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계획 수립의 일반 절차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법에서 다루는 계획은 대체로 먼저 계획안을 성안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안을 마련한 단체장은 주민에게 열람공람하거나 공청회 설명회 형식으로 이해관계자인 주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계획안을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한자어로는 입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의 입안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계획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 절차를 통해 결과를 시민에게 알립니다. 재산권의 제한을 가하는 계획인 경우에는 지형 도면의 작성에 고시함으로써 누구나 계획적 규제 사항을 토지 이용 도면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마쳐지면 비로소 계획안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 과정에서 주어지는 권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점은 주민에게도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민간인일 경우 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를 계획안의 제한권이라고 합니다.
즉, 주민이 제안한 계획을 입안권자가 입안 여부를 판단하여 후속 입안 절차를 갖는 형식입니다. 또 다른 주민의 권한으로는 공람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통 계획구역 안팎의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 그 권한을 모두 갖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의 종류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각각 그 권한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계획을 입안하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누가 어느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계획안을 입안하는 권한과 결정하는 권한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계획안을 입안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예컨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릅니다. 이때에는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속한 기초의회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견 청취안 제출 시점.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은 계획의 수립 단계 중 언제쯤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의견 청취 대상을 규율한 법규 대부분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어느 절차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앞서 계획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에게 공람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포함하여 이들 일련의 절차는 모두 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 절차 중 어느 절차를 먼저 하는가는 사실상 계획 수립 주체의 재량입니다. 다만 주민 수렴 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마친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예의이자 주민에 대한 도리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규율한 법규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절차를 법규의 조항 순서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 심사 기간.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규율한 법규 가운데 다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만 규율할 뿐 별도의 심사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입법 내에서는 의견 청취 심사 기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을 입안하는 단체장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의 경우 입안권자인 단체장이 정비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심사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사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계획 행정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연중 상시 회계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견 청취안의 심사 기간마저도 제한한다면 의견 청취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령으로 의견 청취안의 심사 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가 의안을 충분히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 기간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위원회 회의 시 3회의 기간 혹은 4회의 기간 범위 안에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안 심사 결과와 한계. 지방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 표명은 단체장이 제출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여부를 나뉩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반대하는 경우는 반대 사유가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입니다. 이 경우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초로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일부 수정 보완할 경우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붙여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의견 청취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반복하며 조정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반대 의결한 경우 집행기관은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의회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법률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제시한 조정, 반대 수정, 의견대로 집행기관의 행정결정이 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된 의견과 다르게 결정한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충분히 논의한 결과임을 존중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찾아 계획안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견 청취안 심사기법 활용. 먼저 도시 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같은 소위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 계획입니다. 이들 계획은 주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계획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비전 제시가 바람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이들 계획은 모두 해당 부분의 정책을 담고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를 살펴 중요한 정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의원이 대표로 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공간구조 계획에서 어느 지역이 중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 공원 녹지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 외에 기반시설 계획, 정비 계획 등 다수의 개별 도시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여부와 함께 주민의 공람 의견과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민원 사항과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안 된 사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지만 주민 간 다툼이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두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찾도록 권고하고 유도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 개발 시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함께 복합해 건축하는 계획안을 살필 경우 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이러한 시설을 도시계획 사업계획 제출될 때 시설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계획행정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용어와 의미를 의견 청취안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집행기관의 잘못된 계획행정을 바로잡는가 하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더 좋은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기. 청원 제출에 있어 의원 소개는 필수인가요? 청원이란 기관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2항에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청원 심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청원권, 국가에 는 청원 심사의 의무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청원 외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지방의회 의원이 소개 없이 제출되는 일체의 민원은 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진정과 다른 점은 의원 소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서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소개는 제출된 청원이 지방의회의 안건으로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는 의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지방의회에서 정식으로 심사해 볼 필요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 도입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어떤 경우 제출할 수 있나요? 청원법 제4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청원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피해의 규제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 조정,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의회는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청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이 청원법 제4조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의회에 접수된 청원의 처리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방의회의 청원에 대한 근거는 청원법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습니다. 청원법이 일반법이라면 지방자치법의 청원에 대한 특별 규정은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청원 관련 규정은 특별법으로서 타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지방의회 청원을 국회법의 제9장 청원 제123조에서 126조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국회법보다 지방자치법과 청원법이 우선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각 지방의회는 청원 운영 규칙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질문. 법령에 일반되는 내용의 청원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었을 때는 지방의회별 청원 운영 규칙의 청원 불수리 조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청원법 제5조 청원의 불수리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데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 간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때, 청원법보다는 매우 간략하지만 지방자치법 제74조에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원을 수리하여 청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청원의 법령 위배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한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단계에서 청원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청원을 본회의에 보의하지 않도록 심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원 담당자가 관련 법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의회 청원 운영 규칙 등의 불수리 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청원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청원법 제9조에 의하면 청원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하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의회의 청원 운영 규칙을 살펴보면 청원법과는 심사 처리 규정을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청원 운영 규칙 제6조에는 심사를 위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채택이나 불채택되지 않고 장기간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청원은 자동 폐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청원의 자동 폐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청원은 60일 범위 내에서 1회 하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의 청원 처리 건수를 보면 총 83건 중 채택 58건, 불채택 1건, 미처리 24건으로 29%의 청원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에서는 90일 이내 처리하지 못한 청원은 60일 권리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심사기간이나 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원법을 근거로 지방의회 청원 운영 규칙을 정한다면 제출된 청원이 장기간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정원법과 대부분의 지방의회 정원 운영 규칙에는 정원 심사 결과를 정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정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서 국가가 정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정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 관서가 그 심사 처리 결과를 정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정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정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닌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정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 의무, 그 밖의 법률 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청원 심사 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의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청원은 의안이 아닌 안건이기 때문에 접수된 청원에는 의안과는 별도의 번호가 부여됩니다. 청원의 왜 의안이 아닐까요? 의안은 일반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야 하고 심사에서 가결되었을 때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지만 시행 여부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국 수리되어 접수된 청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채택이 되더라도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유재량에 따른 사안이므로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장 지방의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산 결산 심사 1. 예산은 어떻게 편성 집행하나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살림살이입니다. 1년 동안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집행할 것인지를 포함한 배분 등 의사결정 과정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은 회계의 성질이나 성립 시기 또는 예산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무엇이고 특별 회계는 무엇인가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는 일반 회계라고 하고 일반 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대체로 성과에 대한 분석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계의 특성상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더 강조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 회계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그러한 특별 회계는 기업성을 중시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회계 설치는 본기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해서 정리 또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그 성격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밀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계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로 일반 회계와 분리해서 격리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해당 회계로 집행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가 등을 계산하여 적정 사용료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익 비용 등 복식 부기 회계 방식에 따라 운용하는 특별회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는 편성, 집행, 결산 등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직영기업법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 전액 또는 일정 지분으로 해서 설립한 법인들의 경우는 투자기관, 공사, 공단, 기타 출자법인 등이라 하고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으로 통상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와 그 성격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설치해야 하고, 다만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와 다른 점은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의회에서 정해준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하지만, 기금은 당초 계획한 수입 및 지출 등의 집행에 있어 탄력성이 부여된 별도의 회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금은 예산 편성 시점에 기금 운용 계획이라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서 정해준 기준, 정책 사업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며, 정책 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 간의 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집행의 자율성이 부여된 특별회계 성격의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입세출 외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일시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 외현금의 경우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달리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운용계획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보고하고 있는 에는 포함하고 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세출 외연금으로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한 세금을 자치단체의 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의 장이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보관금 외에 보증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산을 성립 시기별로 나누게 되면 본예산과 수정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 추가 경정 예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말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본 예산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산 편성 이후에 회계 연도가 개시된 이후 세입이나 세출에 새로이 변동이 생겨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제출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성립 전 사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집행한 후 자기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의회의 차후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하고 있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와는 다릅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나요? 예산의 원칙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보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예산의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의 원칙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되고 그 원칙들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원칙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산의 원칙에는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공개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먼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몇 년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계속 징수하고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으로 구분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주민들이 각 구분된 회계 기간별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예산을 회계 연도 간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각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정하게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경직되게 구분해서 운용하게 되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적시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예산 집행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 예외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들에는 바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 잉여금의 세입, 관연도 수입, 관연도 지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회계연도 즉 한 해 동안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자 재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시 유연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특정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 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입금을 운용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